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5가지인데요. 먼저 어디 가면 저도 참 영화를 좋아하고 여자들도 영화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 기생충이라든지 오징어 게임 유명하죠. 그래서 실제로 기생충을 만든 이 봉준호 감독은 영국영화과 나온 게 아니라 연대 사회학과 다녔습니다. 사회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그래서 상당히 좀 이 영화 안에 이런 사회를 보는 어떤 통찰 같은 걸 느끼게 하는데 이 영화가 이제 아카데미상을 다 휩쓸었잖아요. 여러분도 안 보신 분이 거의 없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봉준호 영화가 뭐 약간 한류의 승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많은데 저는 좀 어떤 때는 이 영화가 정말 그냥 웃기고 재밌긴 하지만 사실 한국의 상당히 비극을 보여주는 거고 특히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생활의 격차를 사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우리 한국 사회를 좀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좀 안타깝긴 해요. 마치 예전 브라질에 가면은 리우제다네이루라는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에 산동네가 있어요. 파벨라라는 산동네. 그것이 옛날에 관광상품이었어요. 마돈나가 거기서 막 뮤직비디오 찍고 그러니까 그 가난한 동네를 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사진 찍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마치 우리 한국이 정치적으로도 민주화되고 경제도 성장했지만 사실은 여전히 세계에서 또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든지 또는 세계 최고의 자살률, 이거 30년 동안 지금 세계 1등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지금 우리가 잊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은 외국인들 잘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은 노인 자살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고, 경제 성장률 5%, AI 3대 강국, 세계 5대 강국. 이거 물론 경제도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서 멈춘다면, 우리가 이제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경제는 당연히 우리가 발전하는 걸 기대하지만, 경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경제 성장의 성과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가 이런 문제들을 좀 되돌아봐야 되는데 영화가 그런 문제 제기를 저는 봉준호 감독이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것을 우리 관객들이 과연 깊이 생각하는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봉준호 감독이 뛰어난 통찰력이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뭐냐? 보통은 이런 계급이나 불평등을 다루는 영화들 보면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어떤 주인과 하녀, 하인 이렇게 보여주는데 봉준호 감독 영화에 보면은 사장 집하고 그다음에 운전사 집, 그러니까 노동자와 기업가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집 지하에 숨어 사는 문국광인가? 그 가정부의 남편이 숨어 살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 싸움은 사장과 노동자하고 싸움이 아니라 그 지하에 있는 그 사람하고 이 지상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어쩌면 을과 을의 싸움인데 사실은 봉준호 감독이 원래 시나리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대요. 어느 날 갑자기 차 타고 지나가다가 아이디어가 떡 떠올라서 차를 세우고 카페에 가서 자기가 시나리오 고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싸우고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또 싸우고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 자기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보다는 당장 외국인들 또는 여자들에 대한 혐오 이런 걸로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세태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이건 널리 알려진 이야기지만 자살 문제도 그렇고요. 특히 고연령대가 가장 높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고 이거는 개인적인 정신병이나 우울증으로의 결과가 아니라 이건 명백하게 사회적인 질병이고 사회적 원인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자들이 자살률이 여자보다 2배가 높은 문제도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청소년들도 많이 늘어나고요. 여성인 경우는 최근에 20, 30대들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출산율도 0.8 이하로 지금 내려가는데 저는 이것도 출산율도 마치 왜 인간이 애를 안 낳냐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출산율도 자세하게 통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사회과학 공부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실제로
우리 국가 데이터처, 지금 통계청은 이름을 이렇게 바꿨는데, 거기 보면 소득 분위별로 결혼과 출산율 통계가 나옵니다. 0.8이라는 숫자만 봐서는 안 돼요. 하위 30% 사람과 상위 30% 사람의 결혼과 출산 비율이 완전히 다릅니다. 상위 30%는 거의 80% 정도가 결혼하고 출산을 합니다. 30대 내에. 근데 하위 30% 사람들은 거의 7, 80%가 결혼을 못하고 출산도 안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출산 불평등이 생기는 거고요. 아까 자살률도 그렇고 기대 수명도 그렇고 소득 계층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납니다. 가령 강원도, 여기 강원도 고향이신 분 있네? 물 좋고 산 좋고 공기도 좋고 그런데도 강원도의 화천이라는 데가 우리나라에서 기대 수명이 제일 낮은 데입니다. 근데 서울에서 기대 수명이 제일 높은 데가 있어요. 어디겠어요? 기대 수명이라는 건 평균 사람의 수명을 말하는 거. 어디겠어요? 강남? 강남 3구가 다 높지만 그중에서 서초구가 제일 높습니다. 그것도 참 흥미로워요. 왜 강남구보다 서초구 사람도 오래 사는가? 서초구 사람들이 더 고학력과 좀 높은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그렇다는 추측도 있습니다만, 강남은 이제 부자들도 많지만, 그러니까 사람은 그 경제적인 게 외에 사회적인 그 지위도 그 건강이나 수명에 영향을 준다고 뭐 많은 학자들이 봅니다. 근데 무려 그 화천하고 서초구는 10년 이상 차이 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저는 자살률도 그렇고 출산율도 그렇고 불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마치 뭐 저는 뭐 의사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뭐 팔이 부러지거나 얼굴에 뭐 피부가 뭐 나빠지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눈이 띄잖아요. 그리고 바로 통증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특정 부위의 뭐 암들은 뭐 대장암이든 뭐 췌장암이든 전혀 자각 증상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되면 이미 거의 죽음에 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사회에 깊이 들어있는 그 암세포 같은 것들이 있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이 사회 위기로 닥쳐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과거에 비하면 독재국가에서 지금 민주화돼서 얼마나 좋아졌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또는 경제도 옛날에 보릿고개 있었는데 지금 3만 달러가 넘고 얼마나 좋아졌느냐. 지금 젊은이들 헝그리 정신이 없다. 뭐 택배만 배달해도 3, 400씩 버는데 뭐가 어렵다고 그러는 거냐. 그리고 뭐 불평등 뭐 이렇게 생각하냐. 어차피 세상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잘 사는 사람 뭐 시기 질투해서 뭐 하냐. 심지어는 제가 어제도 뭐 라디오 갔는데 그 진행자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선생님 이런 보고서 쓰셨냐고 그러면서 불평등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거 뭐 그걸 가지고 뭐 굳이 우리가 따져야 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도 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람들은 절대적인 소득보다는 상대적인 소득을 더 중시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연봉이 3천에서 4천, 5천 올라가도 나보다 더 7천, 8천, 9천 올라가는 사람이 더 많다면 그 사람은 행복을 느끼기 어려워요. 물론 이제 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버려라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겠지만 인간은 남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그동안 수천 년간 진화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눈치도 물론 보는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남과 같아지려는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등이 큰 사회일수록 개인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사실 경제적으로 성공했지만 사회적으로 행복감이 아주 낮습니다. 행복감이 낮아요. 선진국의 최하위권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이제 경제적인 성공과 어떤 정신적인 실패, 이게 이제 한국의 어떤 패러독스, 역설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문제들이 이게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도표를 보면 영국의 이제 사회역학자라고 보건의학을 연구하는 윌킨슨이라는 유명한 학자인데, 저 미국이 이제 USA라고 써 있는데 오른쪽은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득 불평등이 제일 큰 사회죠. 이거 이제 90년대 자료를 활용해서 2009년에 나왔지만 노르웨이나 스웨덴, 핀란드는 가장 불평등이 적은 나라입니다. 왼쪽에. 그러나 다양한 사회 문제, 가령 아동 사망률이라든지 살인, 자살, 감옥 수감률 또는
당뇨, 정신질환,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것들의 통계 지표는 한쪽으로 모았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나쁜 거예요. 밑으로 갈수록 좋은 거고. 그러나 북유럽 국가들은 가장 낮고 미국은 가장 높습니다. 유럽에서도 이제 영국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들어가고요. 이 나라들은 불평등이 클수록 사회 문제가 많이 커지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직접적으로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보통 사람들은 느끼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런 높은 상관관계가 보인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불평등이 큰 사회일수록 타인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 이게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떨어지고 상대방과 비교해서 박탈감을 많이 갖고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양한 개인의 자존감이나 행복감을 낮추기도 하고 심리적인 거 외에 정치적인 그 악영향도 있습니다. 불평등이 커질수록 내가 왜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서울대 나오고 뭐 김앤장 가서 몇십 버는데 나는 왜 대학 나와도 취직이 안 되는가? 뭐 3천만 원 중소기업 비정규직 하면 왜 이렇게 적은가? 이거 고민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려움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설명할 때도 항상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오늘 못 간다. 그럼 무슨 아이가 아파서 못 간다 설명하는 것처럼 내가 불행하다면 내가 불행한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제대로 사회과학자에서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지금 지난 30년간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어요. 로봇이 다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조업은 미국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의 제조업은 거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그것도 대부분 군수 산업만 남았습니다. 대부분의 제조업은 다 중국으로 간 거죠. 유럽에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자기가 왜 일자리를 잃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나타나가지고 중국의 무역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멕시코의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일자리 뺏긴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경제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 맞지 않은 설명이거든요. 그런 대안적인 설명 중에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모론이 실제로 뭐 부정선거론도 믿는 것처럼 그걸 믿게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히틀러 시대보다 지금 더 우리가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히틀러는 30몇 프로 득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그 뭐 국회에 불을 지르고 막 공산당이 했다고 그러고 뭐 정당들을 다 해체시켜가면서 총통에게 권력을 주는 법을 바꿨죠. 무력으로 권력을 잡은 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잡긴 했는데 트럼프는 선거로 51% 득표를 한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불평등이 커질수록 사회가 양극화되고 또 하층민들이 자기의 불행한 처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극단적인 포퓰리즘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럽에서도 심각하고 유럽도 이민자와 난민자에 대한 그 혐오나 거부감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교수들이나 뭐 기자들은 뭐 하는 거냐. 교수들, 기자들 백날 써봤자 읽는 사람 찾기가 힘들죠.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겠어요?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과거에는 신문이 있었어요. 뉴욕타임스, 뭐 우리 한국도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한겨레 신문. 이제는 신문 아무도 우리 대학생들 보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신문 열심히 읽는 사람 많잖아요. 텔레비전, KBS, MBC도 별로 안 봐요. 대부분 다 유튜브에 짤방을 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튜브에서 정치 뉴스는 인플루언서의 영향이 큽니다. 라디오도 이제 안 듣습니다. 팟캐스트 듣고. 이 뉴미디어 시대에 영향력들이 엄청 커지면서 사람들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경제 양극화가 결국 정치 양극화와 함께 이런 심각한 포퓰리즘 문제를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회적인 차원인데 이게 이제 불평등이 클수록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아, 그래. 나는 운이 나빠서 좀 가난한 거지. 마음을 비우고 살아야지. 적게 먹고 적게 쓰자.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자. 소확행. 뭐 이렇게 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자기개발 책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쟁에 뛰어듭니다. 예컨대 저는 대학을 이제 80년대, 90년대 다니는데 그때는 우리 한국의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100대 한 80이나 90이었어요. 중소기업 가도
대기업하고 삼성전자하거나 뭐 중소기업 가도 큰 차이가 안 나요. 지금은 삼성전자 가면 6,500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일반 중소기업들은 한 3,000, 4,000대 출발합니다. 물론 비정규직인 경우는 더 낮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좋은 일자리, 공기업이나 대기업, 글로벌 기업은 불과 한 15%밖에 안 됩니다. 10%나 15%. 나머지 직업들이 거의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가 커지고, 그렇다면 사람들이 뭘 선택하겠어요? 상위 10% 안에 일자리를 구하기를 원하는 거죠. 임금이 2배 차이 나니까. 그럼 10% 안에 들려면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상위 10%의 성적이 있는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때요?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서 늦는 거예요. 중학교 때 해야죠. 중학교 때도 또 늦는다 생각해요. 그럼 초등학교 때부터 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 어렸을 때 겨울나라의 앨리스라는 책 읽으신 분 많을 텐데, 거기 보고 있는 사람 다 하루 종일 뜁니다. 너 왜 뛰냐 하니까 여기서는 안 뛰면 뒤로 간다. 뛰어야 그냥 제자리라 이거예요. 모두가 뛰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80%가 학원에 다닙니다. 중고생들은 거의 60% 학원을 다닙니다. 세계에서 사교육비 지출 1등입니다. 그럼 교육비만 그러냐? 세계에서 또 취업하거나 결혼 시장에서 외모가 또 중요하다 보니까 세계에서 성형수술비도 세계에서 1등으로 지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성형수술협회에 제가 통계를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불평등이 큰 미국이나 그 다음에 중국, 이런 나라가 성형수술로 쓰는 돈이 1등, 2등입니다. 우리나라가 물론 1등이지만, 중국하고 거의 공동으로.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다양한 형태의 또, 지위 경쟁이 일어납니다. 비싼 가방을 산다든지, 인스타에 뭐, 어디 휴양지나 뭐, 비싼 식당을 먹고 사진을 올린다든지, 근데 그런 걸로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누군가 올린 걸 보면은.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사회 전체에 과잉 경쟁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는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이 불평등이 세습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뭐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들은 재벌 3세, 4세로 바뀌고 있고, 물론 삼성이나 현대 재벌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막 인스타에 올라오고 거의 셀럽같이 됐죠. 다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 뭐 치맥을 먹었다 하면 다 거기 가서 또 사진 찍고.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왜 부모의 부가 자녀에게 세습이 되고 또 가난한 사람은 또 가난이 세습이 되는지를 그 근본적인 질문을 미디어나 학자들이 하고 있지 않은 현실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노력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30, 40%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사회에 비관주의가 많고, 또 하나는 내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987년도 민주화된 다음에 90년대 초까지는 우리 국민의 한 80%가 나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국민의 50% 이하만 중산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회 전반에 행복감을 낮추는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평등이라는 게 당장 뭐 자연현상이고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불평등을 내가 눈을 감거나 모른 척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똑바로 안다 하더라도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여론조사해보면 그런 응답이 나옵니다.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80% 답변합니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정부가 좀 정책을 바꾸는 게 좋냐? 아니면 각자 노력을 좀 많이 하는 게 좋냐? 그러면 다들 정부가 뭔가 바꾸자고 하는 사람은 한 1, 20%밖에 안 되고, 각자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 80% 됐어요. 이거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만 사회를 바꾸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한국적인 특징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사람은 사회를 바꿔야 된다고 응답하는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도 하고 뭔가 저희 무슨 단체도 만들고 목소리를 내고 하는데, 우리 그런 문제들이 약한 거죠. 그러면 왜 그러냐? 불평등이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그걸 체계적으로 아직 이해하는 게 좀 부족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이걸 어쩌면 대학에 있는 학자들, 우리들도 이제 책임이 있고, 뭐 그래서 좀 이런 보고서도 좀 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도 갖습니다만, 물론 이제 불평등은 측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 가장 유명한 게 지니 계수인데,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소득이 분포하는 걸 보이기 때문에 보통 1이면 제일 높고, 뭐 0이면 제일 낮아요. 그래서 대충 선진국들은 한 0.3
3에서 4 정도입니다. 0.5가 넘으면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주로 아프리카 국가도 0.5가 넘고 우리는 한 0.3, 4, 5 정도 되기 때문에 좀 중하위권으로 좀 나쁜 편입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이 좀 아주 나쁘고. 근데 이것은 사실 보통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상위 10%와 하위 10%를 비교하거나 상위 20%, 하위 20%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뭐 1대 6이다, 1대 10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하층민들의 이 비율을 보여주는 거는 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들을 이제 빈곤층이라고 보는데 이 비율이 이제 15% 우리 한국인데 보통 선진국들은 한 10% 미만입니다. 뭐 저기 핀란드나 뭐 덴마크 이런 나라는 한 5%, 6%밖에 안 되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하층민들이 굉장히 많다는 대표적인 이제 노인 빈곤층들은 주로 여기에 해당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노인 빈곤율이 무려 45%입니다. 선진국이 제일 높아요. 제가 노인 빈곤율 이야기 나서 한마디 더 추가로 드리면 국제 노인 그 단체가 있는데 그 세계 노인 빈곤을 이렇게 통계를 대성하기 위해서 한국의 관계자한테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그때 한 50% 됐어요. 지금 좀 낮아진 편인데 혹시 너희들 이 자료 잘못 보낸 거 아니냐. 우린 사우스 코리아 자료를 달려고 했는데 혹시 노스 코리아 자료를 보낸 게 아니냐. 이게 좀 평균이고 노인 빈곤율이 45%라는 것도 심각합니다. 이건 당연히 노인 자살률이 지난 30년 세계 1등인 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상위층들의 또 소득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이건 뭐 주로 선진국들이고 한국도 이 검은색인데 저 파란 표시한 거 50년대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죠. 상위 1%의 소득은 집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상위 10% 소득도 당연히 우리 검은색이 한국인데 올라가고 있죠. 빠르게. 그리고 상위 1%, 10% 비중도 국제적으로 높아지고 있고요. 근데 또 하나 이제 많이 또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상위 10%와 50%를 비교합니다. 이것도 상위 10% 올라가지만 50%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옥스팜에서는 제가 여기서는 이제 표를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상위 10%하고 하위 40%의 소득 비중을 비교하는 거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칠레 출신의 경제학자고 저도 캠브리지에서 경제학을 했는데 캠브리지 경제학 교수였던 가브리엘 팔마 교수 이름을 따서 팔마 비율을 합니다. 이걸 우리나라 국가 데이터처도 2019년부터 조사해서 발표하는데 그게 외환위기 직후, 세계 금융위기 직후 했던 2009년에 우리나라가 한 뭐 3.대 1 정도 했어요. 근데 거의 지금 4.4대 1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보고서에 공동 집필진 들어왔던 한국노동연구원의 이제 홍민규 박사가 직접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고요. 그래서 이런 점도 그 중에서 또 하나는 이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진위 계수는 이미 0.6 수준이 됐고, 팔마 비율도 더 커졌고요. 근데 자산 중에서도 대부분 외국은 이제 주식 자산이 중요한데, 우리 한국은 이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보고서에도 나오는데, 다주택자 20%가 거의 우리나라 주택 자산의 한 7,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중이 아주 심한 거죠. 이 불평등 보고서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대로 팔마 비율도 4대로 늘어나고 있고 78%를 상위 20%가 차지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이거는 뭐 너무 중요하지만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이 제한치 않습니다만 현대 사회학자들은 불평등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소득이나 자산 외에 소비도 중요하고 뭐 건강도 중요하고 의료도 중요하지만 문화 자본과 사회 자본의 불평등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이제 영어를 잘하냐 못하냐, 또는 뭐 해외에 뭐 뭔가 그 교환 학생이니 뭐 어학연수니 갔다 왔냐 안 갔다. 우리 저도 대학에 있지만 대학생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저소득층 가정 출신 아이들은 상당한 좀 그런 박탈감들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문화 자본의 한 유형이고요. 사회자본도 마찬가지. 사회자본은 일종의 이제 부모의 인맥으로 인턴 같은 거 취직하는 거죠. 뭐 최근에 몇 년 전에 뭐 법무부 장관 딸이 뭐 우리 고대 다녔는데 인턴 뭐 그거를 했다고 그래서 논란이 되고 그랬습니다만 사실상 인턴 같은 거는 공모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무원 시험 같이. 그게 다 부모 인맥으로 아름아름해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취업 시장도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나 뭐 공채로 이렇게 뽑는 거지 공무원 시험하고 대부분의 취업 시장의 8, 90%는 다 인맥의 추천입니다.
기존에 있던 회사에 있던 사람들한테 추천하라고도 하고요. 글로벌 기업도 마찬가지고 빅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은 좋은 학벌을 나온 사람들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고 부모나 친척 중에 그런 사회적 인맥이 많은 사람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도 똑같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취업시장이나 사회적인 그런 기회의 불평등을 만드는 데 큰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불평등을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하면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거나 뭐 어쩔 수 없는 인류의 법칙이라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난 장기간의 역사를 보면은 이건 이제 토마 피케티라는 프랑스 경제학자가 2014년에 21세기 자본이라는 이름의 책을 출간했는데 200년 동안 불평등이 계속 커졌습니다. 전 세계 모든 거. 그러나 딱 한 번 예외의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50년에서 80년까지 30년 동안 유럽하고 미국에서 불평등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첫째는 전쟁입니다. 전쟁으로 부자들의 집이나 건물, 주식이 다 폭락하거나 파괴돼가지고 부자들의 재산이 좀 줄어들었어요. 두 번째로는 정부가 복지국가를 도입해서 부유층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누진세로 저소득층에게는 공교육이나 공중보건제도, 실업수당이라든지 다양한 복지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서 그때 예외적으로 불평등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는 불평등이 점점 커지는 거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도 불평등이 제일 적었던 시대는 역설적으로 가장 가난하게 살았던 시대입니다. 1950년대였습니다. 1949년에 이승만 정부가 농지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빈곤층은 40% 넘었지만 거의 자장농 사회가 되면서 평등한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빈부격차는 좀 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는 좀 양호한 편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빈부격차나 불평등이 커진 거는 1992년부터입니다. 통계, 지니계 수상으로 보면. 그리고 지난 30년간 오르막 내리막 했지만 상당히 계속 90년대보다는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2008년도 세계금융 이후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복지 예산을 좀 늘렸어요. 여러분 보수 정부 때는 불평등이 더 악화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그때는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 정부 정책에 따라서 불평등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정부 정책은 많은 경우에 조세 정책이 결정적입니다. 특히 미국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미국이 원래는 그 소득세라는 게 이게 한 1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소득세를 도입한 게 미국이었고 1920년대 30년대 그리고 대공황이 났을 때 소득세를 무려 90% 가까이 올렸습니다. 부자들은 자기가 내니까 10억을 번다. 그러면 9억을 세금으로 내게 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상속세도 뭐 한 70%, 80%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록펠러니 카네기니 그런 부자들인데 자기 아들들한테 재산을 하나도 안 물려주고 다 미국 전문경영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 같은 재벌이 나올 수도 있는데 상속세를 원칙 때리니까 다 회사를 어때요? 상속하면 다 없어지니까 회사를 다 기부를 한 겁니다. 재단을 만들어서거나 아니면 대학에 기부하거나 또는 뭐 록펠러 같은 경우는 뉴욕 공공도서관 세운 데다 써주거나 심지어는 상수도 시설한 물도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자들이 마음이 착해서 기부한 게 아니에요. 세금을 엉칠 때리니까 다 기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 레이건 대통령 1980년대에서 소득세를 60%, 50%, 30% 계속 내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최고 소득세율이 35%입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세율은 더 낮습니다. 15% 정도밖에 안 돼요. 15%, 20%. 그래서 유명한 그 워렌 버핏이 한 말 있잖아요. 내가 내는 세금보다 내 비서가 내는 세금이 더 많다는 거예요. 워렌 버핏 세금은 15%밖에 안 내는데 자기 비서는 소득이 많으면 20%든 30%든 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 같은 양심적인 기업가는 부자들 감세하는 걸 반대했어요.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오히려 증세를 해라. 상속세 폐지하자 하는 것도 반대했어요. 상속세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 이 자본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낮추거나 비과세 선을 올리거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우리 소득세나 법인세나 이런 거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복지 예산도 늘리고 복지 제도도 많이 발전시켰지만 사실상 오히려 빈곤과 불평등이 더 심해진 시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100년 전에 미국은 우리 유럽에서 가장 평등한 사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 레이건 정부 이후에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경제개혁이나 조세개혁 이후로 미국의 불평등 세계 제일 높은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럽은 오히려 불평등이 심한 사회였지만 지금은 미국에 비해 굉장히 낮은 사회.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나 이건 당연히 뭐 세금의 차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이제 많은 사람이 오해가 있는데, 야, 복지국가, 여기도 지금 우리 세바사도 복지국가 운동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야, 복지국가 뭐 결국 세금 내라는 거 아니야. 누가 세금 내는 거 좋아해?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야, 스웨덴 봐라. 저렇게 세금 많이 걷어갖고 뭐 좋아하겠냐. 다 부자들 다 해외로 이민 가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세금 내기 싫어서 해외로 이민 간 사람도 있어요. 그 테니스 잘 치는 뭐 뷰런 볼인가? 해외로 도망갔다 그러는데. 그러나, 안 가고 대부분 삽니다. 왜냐? 스웨덴이 생각보다는 소득세나 법인세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약간, 미국보다 물론 높지만, 최고소득세도 50%, 60% 정도지, 뭐 그렇게 옛날 미국의 루즈벨트는 80%, 90% 하진 않아요. 그리고 법인세도 거의 뭐 평균 수준입니다. 오히려 스웨덴의 세금은 부가세가 높습니다. 우리 소비세라고도 하죠. 이게 무려 23%입니다. 우리가 10%인데. 그거는 중산층이나 가난한 서민들도 우리나라의 복지를 위해서 내가 돈을 기꺼이 내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부가세도 낮고 또 소득세도 우리나라 면세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근로생활자의 한 3분의 1 정도가 세금을 안 냅니다. 2,400 이하 정도는 거의 환급이 돼요.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제활동 인구 중에 한 33% 정도가 세금을 안 내요. 이건 좀 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장기적으로는 조금이라도 1%, 2%라도 모두가 보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해야, 그래야 부자들이 더 혜택을 많이 받았으니까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는 말을 설득할 수 있는데,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스웨덴의 세금은 상당히 기업 친화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웨덴은 복지를 그렇게 관대하게 유지하면서도 재정 적자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기업이 해외 유출도 별로 안 합니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볼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야, 세금을 걷어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다 집에서 놀고 먹으려고 하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스웨덴의 복지는 개인에게 이렇게 현금을 주는 뭐 그런 공공부조라든지 기초연금 이런 건 별로 비중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금 수준이 워낙 높으니까 기초연금 받는 사람도 별로 없고, 연금은 자기가 기여금을 납부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업수당이라든지 또는 뭐 건강보험도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병원비라든지 이런 부담이 또 거의 없으니까 실제로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할 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빈곤으로 추락하는 걸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복지는 사실은 현금보다는 이제 그런 사회보험을 통해서 예방하거나 특히 교육이나 보건 같은 서비스 형태를 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런 걸 참고해서 많이 서비스 쪽에 많이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현금을 하지 않아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도 현금 주는 걸 너무 인색하게 했기 때문에 현금을 통한 소득 이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 빈곤 같은 게 낮추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한계들이 세입 구조와 세출 구조도 봐야 하는 거예요. 소득이 세금이 얼마나 높느냐, 사회 지출이 얼마나 높느냐, 이것만 봐주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이면에 있는 거를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결론적으로 조세 부담률이 가장 낮은 나라고 19% 수준이고요. 그리고 국민 부담률도 뭐 당연히 사회보험을 포함한 부담이죠. 이것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공 부분의 사회 지출 비용도 2019년에 뭐 12%인데 지금도 뭐 한 14%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도 큰 변화는 있지 않았어요. 사회주식이 한 1% 정도 좀 올라갈 걸로 예측은 합니다. 한 15%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조세 부담률도 한 1% 정도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안 올린 거죠. 기본소득 이런 공약도 한테 내걸었지만 국토 기본세도 도입한다고 그러고, 그런 공약은 거의 폐기된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의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기는 상당히 역부족이고 빈곤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그걸 결정하는 게 누구예요? 결국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제 뭐 현장에도 복지활동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복지국가 캠페인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정치인이죠, 정치인. 정치인들이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복지국가라든지, 뭐 세금 조세 정의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표 떨어지니까, 영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정치인에게 증세를 말하는 것은 마지막 유서를 쓰는 것 같다.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때 그때 보면 뭐 옛날 문재인, 안철수, 이재명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도 막 기본소득 국토교세 하더니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세금 이야기 꽉 다물었잖아요. 그리고 다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한때 무상복지란 말도 유행했어요. 민주동당이 쓰고 그랬는데 저는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결국 복지라는 건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사회보험료로 하는 거고. 제가 아는 그 독일의 학자들이나 운동가들이 한국 와서 무상복지 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무상복지로 생각하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세금을 어떻게 걷고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정치인들이 만들어야 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 정말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면 저는 역대 그 문재인이든 뭐 안철수든 뭐 이재명이든 다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경제학 이론상 있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걸 솔직하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사실은 정치인들만 그렇다고 탓할 수는 없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유권자들도 여기서는 좀 복지국가에 관심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개개인은 선거에서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 뭐 예컨대 뭐 부산 사람 있나요? 가덕도 공항을 세우자. 전라북도는 광주에 AI 센터를 세우자. 새만금에 하자. 자기 지역 개발에 강조만. 우리가 거둔 세금을 그런 데 쓰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을 사교육 안 가게 하기 위해서 학교 공교육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이냐. 또 노인 자살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가 기초연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청년들 결혼을 해서 살 수 있도록 청년들 정말 임대주택이든 공공주택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 선거 제도가 또 그런 면도 있어요. 우리가 소선거구제고, 이건 이제 정치학 용어로 단순 다수 대표제라고 합니다. 그냥 그 지역구에서 1등 하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50%라면은 거기 25%만 지지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 관심 없는 거예요. 자기 지지층들을 위해서만 또 그 지역구 그 예산 확보하는 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가령 제가 또 스웨덴 같은 데 하면 일면 탑에 나오는 게 우유값이 얼마 올랐다. 학생들 무슨 수학 성적이 뭐 얼마 내려갔다. 이렇게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정치인들이 그거를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거구제가 이렇게 된 것이 큰 문제. 아까 제가 미국하고 유럽이 100년 전에는 비교했을 때 유럽이 더 불평등인데 지금은 미국이 더 불평등인 이유가 많은 학자들은 정치학자나 사회학자들은 선거제도의 결과라고 봅니다. 유럽이 그렇게 된 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선거제 다 없애버렸어요. 다 비례대표로 만들고. 그러니까 대부분 유권자들은 후보 개인을 보고 찍지 않습니다. 당을 보고 찍는 거예요. 그리고 비례대표인 사람들은 전국적인 이슈에 더 정책을 개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은 소선거구제고 지역 개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이슈에 관심이 적고. 유권자들이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당연히 유럽의 정당들은 다당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당도 50% 집권이 안 돼요. 단순 다수 대표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민주당이 지금 뭐 의석이 60% 가까이 되잖아요. 50 넘고. 뭐 무슨 당하고 합하면 60이 넘어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지금 법을 통과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득표수는 사실은 한 47, 8%고 국힘당도 한 43, 4% 여기서 불과 5%밖에 차이 안 나요. 그리고 의석수는 무려 한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소위 이걸 이제 정치학자들은 승자 독식 정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긴 사람이 다 먹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야, 민주주의가 다수결이야, 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정말 민주주의에서 모르는 사람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다수의 독재가 되는 거고, 우민 통치가 될 것을 최초의 민주주의를 설계한 사람들은 우려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가급적이면은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되게 하는 게 목표였어요. 비례대표를 한다면 청년이나 여성들을 할당할 수가 있고, 또 어느 정당도 과반수가 안 되게 하기 때문에 유럽의 정당들은 다른 당하고 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수 정당인데도 가령 내가 극보수야. 근데도 자기가 50%가 안 되니까 중도 보수하고 손을 잡고 심지어는 중도 진보하고 손을 잡아요. 어떤 경우는 3인당하고 기민당하고 대연정도 합니다. 그럼 총리는 기민당이고 복지장관은 3인당이 하는 거예요. 그 좌우 대연정도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정책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질 않는 거예요. 양쪽을 정책을 진보가 정권을 잡아도 보수적인 정책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양극화보다는 합의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정치 리더십도 달라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틀 전에 국회에 미국 하원에서 의회 연설한 거 보셨나요?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쇼를 하는 듯한 느낌인데 민주당 국회의원들 막 손가락으로 야유하면서 싸움을 부추기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으라고 막 모욕을 하면서 1시간 48분 동안 거의 싸움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럽도 옛날에 싸웠죠. 히틀러 시대 때는 공산당하고 파시즘 이 두 정당이 1당 2당이었어요. 거의 내전 상태였어요. 내란이 일어난 상태에서 파시즘이 이긴 거죠. 그래서 독일이 그 이후에 선거제도를 바꾸는 겁니다. 어느 정당도 과반수의 집권을 못하게 만들고 아예 헌법에다 썼어요. 비례성의 원칙이라고. 가령 기민당이 35%에서 의석을 다 1등을 하더라도 35%만 딱 의석을 주는 거예요. 45%만 주고. 가령 녹색당은 모든 선거구에서 꼴등을 해가지고 한 명도 국회의원 당선 안 돼도 10%를 전국 득표하면 10% 600석 중에 10% 60석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녹색당이 발언권이 있는 거고, 그래서 다른 소수 정당들하고 대화나 이제 타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극단도 치우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의 리더십도 메르켈 같은 사람은 별로 말도 잘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인기가 있는 이유가 다른 사람 말을 잘 경청을 하고 배려하고 협상을 잘하는 정치인들이 능력이 있는 거죠. 물론 최근에 이제 유럽도 좀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어서 극우 포퓰리즘이 굉장히 득세하고 있지만,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 같은 그런 극단적인 정치 대결은 좀 적죠. 그래서 선거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에서 특히 이제 그 진보 정당이었던 그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하고 영국의 노동당들이 한때 90년대 선거를 여러 번 이기면서 제3의 길 정치라고 인기를 끌었습니다. 우리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도 이 제3의 길 정치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제3의 길 정치를 가만히 보면 복지는 진보적으로 하고 경제는 좀 보수적으로 한다. 이런 주장인데 실제로 결과적으로 보면 경제도 그렇게 많이 성장하지 못했고, 그리고 복지도 오히려 빈곤이나 불평등이 상당히 좀 악화됐어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 진보 정부에서 오히려 불평등이 더 증가했다는 건 참 역설적인데, 이런 것들이 한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지금 사회학자들 제일 관심 가진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한국의 민주당도 마찬가지. 이번에 얼마 전에 금투세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융투자 소득세를 도입하려고 문재인 정부 때 국힘당의 추경호 재경장관 출신 추경호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거예요. 5천만 원 이상인 사람한테는 20% 과세를 매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5천만 원 1년에 수익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실제로 5천만 원 이상 수익 보는 사람은 5%도 되지 않습니다. 한 3, 4%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세금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의 어느, 대만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대만 제외하고 다 도입됐어요. 미국도 냅니다. 그런데 이거를 민주당이 스스로 약속을 파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민주당의 당원들이 주식을 하는 사람이 많겠다는 것도 보여주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당장 그거에 세금을 낼 그런 책임이 오지 않더라도 세금 인상에 대한 지지가 낮은 겁니다. 근데 당연하죠. 아까도 말했지만 세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우리가 아이들을 쓸 교육이나 또는 병원비나 이런 거는 또 노인들을 위한 기초연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자체가 사실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에 더 이상 관심이 없어져요. 그 이유가 뭐냐? 과거에 미국의 민주당이나 영국의 노동당은 노조의 지지를 받고 노동자들이나 빈곤층을 대변하는 정당이고 진보 정당이 알려졌어요. 왜 안 그러느냐? 이걸 이제 버니 샌더스 같은 이제 미국의 무소속 정치인이지만 한때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오려고 했지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이 노동자 계급을 배신했다. 미국의 민주당의 당원들이 노동자들이 대거 실업자가 되면서 빠져나가자 정치 투표도 안 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에는 주로 대학을 나오고 고학력 고소득층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금을 낮추고 복지를 줄여도 더 오히려 지지를 하고 오히려 이 사람들 관심 사항은 뭐냐? 동성애 결혼 문제라든지 또는 낙태 문제. 물론 이것도 중요한 진보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 쟁점이 되는 것처럼.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중산층들은 환호하고 관심이 큰 주제지만 노동자들은 오히려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는 주제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공화당이나 트럼프로 가게 하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노동자들은 경제적 진보는 원하지만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문화적으로는 진보였는데 경제적으로 보수로 가니까 더 이상 민주당을 지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들은 부유층이 아닙니다. 미국의 가장 밑바닥 노동자들이에요. 그래서 전 샌더스가 한 말이에요. 이제는 민주당이 노동자를 배신하더니 이제는 노동자가 민주당을 배신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가령 전통적으로 2030 세대들은 진보 정당을 지지했어요. 민주당이나 진보당이나. 그러나 최근 1년에 한 서너 번의 선거에서 2030이 가장 보수 정당을 많이 지지합니다. 이것은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유튜브라든지 뉴미디어의 그 음모론이나 가짜 허위 정보의 영향도 있겠지만 더 문제는 청년들의 삶이 그만큼 힘들어졌는데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집값 폭등 사실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는 분 한 분도 집이 다 5채가 있는 다주택자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막 세금 올린다고 하길래 빨리 파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안 판대요. 왜 안 팔아요? 그랬더니 내가 옆에 보니까 진보 정부가 등장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이 정부 5년만 내가 버티면 은행에 이자 내고 버티면 집값 폭등할 거라. 그 사람 말이 맞게 된 거예요. 서울에 2배가 뛰었잖아요.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사람들은 거기서 학습을 하는 거. 그러면 청년층들이 지금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 지금 25억 가까이 되고. 물론 뭐 전세도 지금 10억 가까이 되고. 뭐 강남은 더 비싸겠죠. 이건 도대체 서울에 집을 사고 산다는 불가능한 시대가 된 거예요. 부모가 뭐 사주지 않아. 부모가 또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가장 사회복지 혜택을 못 받는 또 70대 노인들, 극우화되는 것도 단순히 이 사람들이 무슨 반공주의 교육을 받고 뭐 유튜브를 많이 봐서 그렇다? 저는 그건 겉만 보는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그 내면에는 그 사람들의 삶의 어떤 희망이라든지 또는 어떤 최저 인간다운 삶의 보장 이런 것들을 국가가 해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피케티 교수는 이제 불합리한 좌파라고 표현되는데 고학력 고소득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보수화함으로써 이 노동자들이 극우 포퓰리즘에 휩쓸려가고 거기에 최근에 일련의 그 정치 양극화의 원인이 됐다. 우리나라도 이제 불합리한 좌파 비슷하게 강남 좌파라는 말이 또 유행하기도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불평등 위기를 우리가 인식은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떻게 노력하겠다,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각자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하는 게 뭐예요? 부동산, 코인, 또 재테크 또는 심지어 대출을 받아가지고 영끌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심각해지는 사회 문제죠. 이거 많이 제가 강연 때 소개하는 그림인데 이 뭔지 아시나요? 뜨거운 물속의 개구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물속에 물이 뜨거운데 들어가면 확 뛰어나갈 텐데 가만히 있는데 물이 점점 뜨거워져요. 그럼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개구리가 아닌지. 근데 정말 개구리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안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걸 진짜 실험을 해본 학자가 있는데 개구리 물이 뜨거워지면 뛰어나간대요. 근데 내가 볼 때 우리는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되겠지. 네, 그런 것은 우리들의 의식이나 태도, 영향을 주는 이제 뭐 엘리트주의나 능력주의, 자기개발 논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체제 정당화하는 메커니즘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뭐 경제
문제도 있고, 또 안보 문제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기후 위기도 정말 중요한 도전이고, 하지만 불평등도 심각한 사회 위기다 봅니다. 그리고 저출산이나 자살이나 이런 사회 문제들의 참 궁극적인 원인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결혼도 못하고 더 일찍 죽고 더 불행해지고 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 다양한 많은 정책들이 있겠지만 뭐 일자리나 뭐 임금 인상도 필요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조세 정의가 중요하고요. 아직은 우리나라가 세금 부담이 제일 적은 나라고, 물론 이제 그 상위 10%가 세금 내는 비율은 소득 비중이 상당히 큰 편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보유세도 제일 실효세도 낮고, 그리고 또 금투세 같은 건 아예 도입도 안 했고, 그래서 이런 거에 과세들을 정상화한다면 훨씬 더 많은 세수가 되고 복지 재정에 투자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이걸 결국 정치인이 해결하는 거고, 이 정치인들이 이런 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시민사회 단체나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압력을 가하고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특히 이제 AI 시대는 이제 사각지대가 많아요. 그래서 사회보험도 결국 정규직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비정규직 사람 사회보험 없는 사람이 많고, 가령 뭐 배민이나 플랫폼 일하는 사람들도 거의 사회보험 혜택이 없거든요. 심지어 산재보험도 없어서 바이크 타고 배달하다가 다쳐도 다 자기 100%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나라 또 자영업자가 굉장히 선진국에서 2배 가까이 평균보다 많은데, 그런 문제에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는 보편적 사회보험이 필요하고요. 또 교육과 직업훈련 투자, 청년들을 위한 청년 수당 같은 게 경기도에서는 좀 일부 시행하는데, 더 나아가서 청년 자산제도도 필요하다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요. 그리고 참여소득, 물론 이제 기본소득하고 참여소득의 차이는 뭐냐면, 기본소득은 보편 기본소득에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동일한 돈을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상관없이, 소득에 상관없이 주는 거지만, 참여소득은 뭔가 사회에 기여하는 뭐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노인 기초요령 인상도 같이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그 선거제도 개혁, 유럽식 그런 비례대표제나 합의민주주의 도입, 이건 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기득권을 가진 양대 정당이 쉽게 받아들이기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캐나다나 뉴질랜드 사례는 그렇게 또 다양한 시민사회나 뭐 소수 정당들의 압력을 넣어서 바꾼 사례도 있습니다. 한때 그래서 우리나라도 연동형 비례대표도 소수 정당이 제안해서 했었는데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말았죠. 여전히 이것도 중요한 제도 개혁의 과제고요. 여기에 좀 더 덧붙이면 이제 그 재벌 중심의 대기업 구조가 이제 재벌과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구조로 바뀌고, 노조도 기업별 노조에서 대기업만 살찌우는 그런 단체 교섭이 아니라 중소기업하고 같이 비정규직까지 협력을 하는 그런 산별 노조라든지 그런 연대도 필요하고, 정규직 비정규직의 뭐 그런 임금 격차도 줄이는 노력들도 함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불평등 위기를 해결하거나 뭐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역사를 봤을 때는 우리가 2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아마 노예제를 폐지합시다 이러면 좀 미친놈 아니냐 생각했을 거예요. 노예제가 상식이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또는 노동자의 평균 연령이 영국도 산업혁명 때는 13살, 14살이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10살, 9살 나이에 공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탄광실이라고. 그럼 우리가 16살 소년 노동을 금지하자. 그리고 8시간 이상 일하지 말자. 이런 법을 다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 제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질을 바꾸고 또 빈곤도 없앨 수 있고 불평등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들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반드시 우리가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선거제 개혁,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의 개혁, 그리고 기업별 노조체제의 개혁, 이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이 자리에는 이제 뭐 사회복지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고 현장에 계신 분이 많겠지만, 뭐 사회학이든 정치학이든 경제학 공부하는 학생들이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학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라틴어로 이제 qui bono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누가 이익을 얻느냐입니다. 근데 이거는 키케로라는 철학자가 유명하게 만든 문구지만 이 사람이 처음 쓴 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친구가 재판관인데 이 말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주로 살인사건을 재판할 때, 누가 죽으면, 저도 개인적으로 탐정 추리소설 좋아하는데, 제일 이익을 본 사람이, 맞습니다. 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과학도 세금을 올리느냐 낮추냐. 법인세를 올리냐,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우리 동네 집값이나 올랐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문제가 어떤 정책, 교육 정책이든, 자사고 특목고든지, 아니면, 소득세나 법인세든지, 이게 나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거를 말해주는 거죠. 누군가가 이익을 얻고 이익을 잃는가를 봐야 되고, 그래서 코스피 5000이나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자체가 좋고 나쁘고보다도, 만약 기술의 변화가 이 시대로 갈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과연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되는가, 모든 계층에게 이 성과가 골고루 가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 시민들은 생각해야 하고, 또 이거를 해결하는 주체는 정치인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썼는데,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실천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유튜브만 많이 보지 마시고 책을 많이 읽으셔서 우리 사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을, 세상을 눈에 보이는 것만 알면은 그거는 세상을 아는 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면 책을 읽고 지식과 지혜를 얻어야 되고요. 자기개발 책만 너무 보지 마시고. 둘째는 그걸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군가 책 독서회도 만들고 책 모임에 토론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고, 물론 인터넷에 댓글도 하고 막 욕도 쓰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투표에 참여하는 게 더 좋고, 자기가 또 마음에 드는 정치인이 있으면 또 후원을 10만 원이라도 하는 게 좋고, 또 자기하고 뜻이 같는 시민단체가 있다면 거기에 또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후원하면 좋고. 그리고 제가 주식을 이왕 투자한다면, 주식을 살 때도 우리가 정말 정규직 많이 쓰고, 또 노동자에 대한 복지를 하고 하는 회사인지, 또는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재생에너지 많이 쓰는 회사인지, 이거 보고 투자하는 게 필요하죠. 사회적 책임 투자. 이건 이제 ESG라고 유엔에서 하는 운동입니다만, 환경, 사회, 민주적 거버넌스, 이런 기준을 추구하는 기업의 주식이라든지 제품을 사야 되겠죠. 무조건 싼 것만 산다면 우리가 아무리 외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말을 안 듣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행동에 나서야죠. 아니면 국회 앞에 가서 1인 시위든, 아니면 대통령 선거든 국회 선거 때 하면 우리 사회복지사 협회 이름이든 어떤 복지국가 단체 이름으로든 이런 공약을 내라 요구하고 선거에 유권자들을 조직해가지고 압력을 넣어야죠. 물론 더 좋은 방법도 있죠. 여러분이 직접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 대통령으로 나가셔도 좋고, 나가십시오. 나가시고 세상을 바꾸는 일들은 집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만세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행동을 해야 되고 바뀌고요. 그건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간디가 한 말이죠. 비폭력, 불복종이란 건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우리 한국 복지국가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